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18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6도가 예상이 되고요. 광주와 울산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고요. 그 이후에는 개천절 연휴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자, 10월의 첫날 커피 쿠폰 여러 장 챙겨놓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35로 문자메시지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SBS 고릴라와 유튜브 시교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일 금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조간신문과 인터넷 뉴스 토픽 살펴드립니다. 이분과 함께요. 자, 권유부의 요술공주 민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전민기 팀장을 텔레비전에서 보셨다는 분들의 문자 메시지가 많이 도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는 젊어서 놀랬다. 그리고 방송을 참 잘하시더라. 뭐 이런 메시지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요즘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 봐요. 요즘 좀 감사히도. 네. 근데 왜 나한테는 뭐 돌아오는 게 없죠? 뭘 돌려드려야 되죠? 아무튼 우리 전민기 팀장의 왕성한 활동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참 고맙습니다. 자,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 바로 만나볼 텐데 오늘 커피 쿠폰 보내드릴 분 우리 전민기 팀장이 소개해 주시죠. 네, 9338님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청취한 지 300일. 건설 현장 출근길에 매일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이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건설 좋으시죠? 현장 출근길이 일반적인 출근길보다는 많이 이르죠. 맞아요. 이 권유부가 진행되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텐데 청취한 지 300일 되셨다고 하시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되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군요. 9338 끝번호 쓰시는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도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요. 매일 잘 듣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워킹맘인데 회사 가서 늘 똑똑하게 아침에 들은 내용을 수다처럼 말하네요. 감사합니다. 최혜선님이 보내주신 아침 인사입니다. 예. 워킹맘이시군요. 똑똑해질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네, 소개 안 돼도 저희가 다 읽고 있습니다. 예. 최혜선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서운해 마시고 자주 들어주시고 자주 참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두 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아침 인사해주고 계신데 방송 진행되는 사이사이 여러분의 안부 또 저희가 전해드리는 뉴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또 소개해드리고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10월의 첫째 날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조간신문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성남 대장동 화천 대유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소식, 끝으로 남북관계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된 뉴스는 뭐 거의 매일 모든 신문 일면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 녹음 파일이라는 게 주요 키워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인사들이 정관계 로비를 논의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 첩보 확보의 수사 중입니다. 이 녹취록과 첩보 등에서 정관계 인사 이름이나 직책과 함께 거론된 금품 액수를 합하면 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화천대유의 자금 중에 70억에서 80억 원이 비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추적 중이라고 지금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헤드라인들 살펴보면요. 조선일보는 대장동 게이트 350억 정관계 로비 의혹, 세계일보는 화천대유 80억 비정상적 회계 처리. 지금 전해드린 게 가장 굵직하고 큰 소식이고요. 신문사별로
또 관련 소식들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어서요. 뭐 예. 등장인물들도 많고 좀 복잡하다 싶으실 수 있는데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굵직한 사건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검찰이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어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대검 간부가 야당의 명예훼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SNS 메신저에 표기된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손 전 정책관은 의혹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거듭 혐의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검사 사건을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과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의 중복 수사 우려에 따른 조치고요. 이로써 고발장 작성자 규명 등 의혹의 실체 파악은 공수처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겨레는요. 검찰 고발 사주 손준성 관여 확인 공수처 이첩. 한국일보는 고발 사주 손준성 관여 정황 확인 공수처 이첩 이렇게 헤드라인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검사고 검사 관련된 사건은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공수처로 이첩이 됐는데 관여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 고발장 작성자는 아직 밝히지 못한 겁니다. 이게 이제 공수처 수사의 주요한 내용이 될 텐데 그렇죠.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동아일보는 북한 관련된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김정은 10월 초 통신선 복원 적대 철회해야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킨 남북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지 4일 만에 김 위원장이 직접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거고요. 북한이 지난 7월이죠. 전격 복원한 통신선을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8월 10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대결적인 자세를 벌여야 한다. 종전선언에 앞서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철회해야 한다라는 게 불변한 요구다라고 하면서 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간 신문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라이브가 안 된다라는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유튜브 라이브 지금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되는데요. 그래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인터넷 뉴스 토픽 바로 살펴보죠. 첫 번째 인터넷 뉴스 토픽. 돈으로 사는 가명 반성문이라는 건데 이 반성문을 누가 대신 써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받는 피의자가 법원에 반성문 제출하고 이게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깊이 반성한다라고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돈만 내면 이런 반성문을 대신 써준다는 곳들이 꽤 많았어요. 인터넷상에 간단한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었고 대필 업체들인데 법원에는 A4 2장짜리 반성문을 써주는 대가가 한 9만 원 정도. 그래서 SBS 취재진이 가상의 범죄 사실을 대충 적어서 돈 주고서 건넸더니 그럴싸한 반성문이 날아왔습니다. 너무 잘못했고 면목이 없다라는 문구로 시작이 되고 처벌을 받을 경우 가정이 깨진다. 선처해주면 성실하고 건전한 국민이 되겠다. 뭐 이렇게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그 앞 한 칸을 띄고 옮겼어라 이런 조언까지 해주더라고요.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제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진지한 반성문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대피를 하는 게 진짜 반성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반성 없는 반성문이 형량에 미칠 여지만큼은 좀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감형만을 위한 기술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 이렇게 반성 없는 반성문이 어떤 의미일지 뭐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많이 어이없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군요. 서버가 지금 오류가 나서 예. 유튜브가 실시간으로 오늘 전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끝나고 바로 따로 업로드를 할 것이고요. 보는 라디오 실시간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 SBS 고릴라 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 인터넷 뉴스 토픽 바로 보죠. 음주 측정 거부가 더 유리.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씨 관련된 이야기죠? 맞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12일 만에 어제 저녁에 경찰에 출석했어요. 지난 18일이었죠. 교통사고 내고 또 경찰을 밀치면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를 끝내 거부했는데
이렇게 장 씨처럼 만취운전하다 적발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3,000건 정도 된대요.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더 큰 처벌 받을 것 같은데 일정 수준 이상의 만취운전일 경우에는 거부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미만일 때는 음주 측정 거부가 형량이 높은데 이거 이상일 때는 거부하는 게 형량이 더 낮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형량이 똑같아지는데 음주운전자 입장에서는 다른 효과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장 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그 1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측정 거부를 하면은 경찰이 입증해야 할 증거가 많아지고 재판 과정이 좀 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이 길어지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노린 게 아니냐. 그래서 경찰은 조사 마치고 일단 구속영장 신청하고 다음 주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데 사실 이거 알고 그랬다면 더 나쁜 것 같아요. 예. 뭐 법률적인 조언을 뭐 변호사나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죠. 예. 그것도 뭐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다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터넷 뉴스 토픽입니다. 보험금 부당 청구. 이 결국은 보험 사기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한두 개씩은 다 들고 있잖아요. 이게 뭐 좀 가격이 올라가고 비싸다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보험금을 부당 청구해가지고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지난해 233억 원 규모의 보험 사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치료 병명과 치료 내용을 조작해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행태부터 여러 병원이 짜고서 브로커가 또 있더라고요. 네. 브로커 통해서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사례였습니다. 이 가장 많은 사례가 치료 내용을 조작해서 이제 과다 청구하는 사고 내용 조작이었습니다. 전체 65.1% 달하는 152억 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허위 입원, 허위 진단 피해도 켰는데 이 사무장병원 외에도 대규모 기업형 의료 광고 브로커 조직이 조사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법인 형태의 의료 광고 법인을 설립하고서 제휴병원에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일부 병원은 어제 JTBC가 보도한 걸 보니까 환자가 왔을 때 더 비싼 걸 요구하면서 돈은 보험으로 다 내게끔 해주겠다. 네. 돈 내실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브로커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 자주 봐요. 예. 뭐 그리고 필요 없는 검사 같은 것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어차피 돈은 보험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라는 논리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 하나쯤이야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이게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부당 청구되는 보험금이 200억이 넘게 나온다는 것이고 이게 막 애꿎은 분들은 보험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예. 이런 일 퍼져서 야 그냥 검사 받아도 돼 이런 거 저런 거 이참에 받자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모든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도 피해를 보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씁쓸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또 개선해야 될 내용들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 날 아침에 예.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금요일 아침 이 경제 브리핑 알고란 TV 고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월 첫날 되니까 광고가 좀 줄어가지고요. 시간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편안하게 네. 한번 해보자고요. 아, 광고가 많이 붙어야 되는데. 네. 자, 일단 대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이 대출 관련된 뉴스들은 연일 쏟아져 나오는데 대출 문턱 자체가 높아졌죠. 엄청요, 엄청.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 한파라는 표현까지 쓰고 정말. 있는데 이게 이게 결국은 당국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돈에 만약에 이제 꼬리표가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은 이거 저기 빚내가지고 저 투자하려는 사람이네. 얘는 안 되겠네. 라고 맞고 만약에 이 사람 진짜 필요한 사람이네. 그러니까요. 전세금 올려줘야 되겠네. 라고 하면 이 사람 대출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빌릴 때는 다 필요하다고 빌리고 그걸 뭐 투자하는 데 쓰거나 투기하는 데 쓰면 알 길이 없죠.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알 길이 없죠. 예. 그걸 최대한 좀 이렇게 약간 좀
가름을 하려고 분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뭐 불가능하죠. 다 분류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대출 총량을 지금 억제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대출 증가세를 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턱을 높이고 조이다 보니까 이 불필요 어쩔 수 없이 이 네. 실수요자 분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작 돈이 필요하신 네. 분들이 못 빌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이제 요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그 집단 대출이요. 중도금 집단 대출. 네. 이걸 이제 안 해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집단 대출이라는 게 결국 아파트 청약 음. 당첨이 되면 사실은 계약금만 있으면 이 대출이 집단 대출이 되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못 살 거라는 생각은 지금까지는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자기 자금 계획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되면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 치르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그 일종의 집단 대출이라고 하면 대출 공구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걸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집단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돈 뗄 염려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대출 규모도 워낙 크고 은행 입장에서도 실적이잖아요. 보통 잘 나와요. 대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집단 대출 안 해주는 규모 자체가 이제 점점 조여왔거든요. 9억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이번엔 아예 그냥 그 은행 차원에서 집단 대출이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동 구매이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네. 이 규모가 큰 대출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출 줄이라 그러는데 이거 한꺼번에 대출 나가니까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요 대출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안 해주는 거예요. 최근에 나타난 게 어디냐면 이게 검단 신도시 안단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데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하다. 자력으로 해결해라라고 한 거예요. 야, 이런 공지 사항까지 나와 버렸다. 하니까 이 그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 진짜 약간 좀 황당한 경우가 펼쳐지는 건데 자기 자금 계획이 있으니까 기사의 사례로 나온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분양가가 4억 2천만 원이거든요. 네.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전세금 빼가지고 내야죠. 잔금 치러야죠. 네.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느냐? 월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출 안 해주니까. 네. 근데 이런 식의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관련한 그 청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의도 많이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례로 얘기해 주신 게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내용이겠죠. 그러다 보니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린다.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인 것이고요. 이런 호소들이 있음에도 은행들은 사실 대출 조익이 점점 세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사실 그 대출을 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먼저는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네. 금리를 올리면 이른바 이제 가수요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금리 올라가니까 좀 돈이 필요하니까 좀 받아둘까 하는 분들이 부담이 되거든요. 금리가 네.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가수요를 차단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한도 축소. 그 일종의 이제 옛날에는 1억을 빌려줬다면 지금 한 5천만 원만 그렇죠. 빌려줘서 최대치를 줄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극단적인 방법인데, 아예 막아버립니다. 신규 대출 자체를. 신규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는데요. 이게 어제 나왔던 약간 일종의 이제 저 같은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저는 직장인이 아니니까 이 약간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약간 충격을 줬던 뉴스가 뭐냐면 카카오뱅크가 아예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통 중단했어요. 네, 이게 왜 제가 충격적인 뉴스라고 하냐면요. 20대를 보니까요. 마이너스 통장을 어디서 만드냐 조사를 해봤더니 70%가 카뱅에서 만드는 거예요. 카카오뱅크에서. 만들기가 쉬우니까요. 맞아요. 그냥 클릭하면 예. 그냥 나오니까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굉장히 많이 실제로 돈이 필요해서 만든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열어두자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거 처음 서비스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 그런 기분이셨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만들 수 있다는데 왜 안 만들어? 뭐 이런 그러다가 기분이었겠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안 쓰면 또 대출 이자도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카카오뱅크가 아예 그냥 중단해버린 거예요. 뭘 신규에 하나긴 하지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엊그제 저축은행 세 곳하고 카카오뱅크의 여신 담당자 임원을 불렀대요. 네. 금감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그 이른바 4대 은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출 좀 많이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라 총량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좀 다독였더니 이곳에서 열심히 대출 조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이 뭐였냐면 저축은행으로 이렇게 대출수가 또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또 2금융권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 금융권에서 또 대출 중과세가 또 꺾이지 않고 더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는 저축은행과
그다음에 여기 저축은행가 약간 1금융권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비슷하게 분류되는 것이 바로 이 카뱅이거든요. 네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예. 카뱅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한마디를 했더니 바로 다음날 신규 마이너스 통장 중단이라는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대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전세자금 대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전세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은행 입장에서도 거의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되는 경우들이 없었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도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 은행 입장에서도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왜냐하면 전세금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충 80% 선에서 빌려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집주인이 이걸 뭐 떼먹어가지고 이 세입자가 뭐 이렇게 하지 않 이런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은 부도가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내가 내 전세금 내 담보를 가지고 빌리는 거기 때문에 뭐 별로 부담이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실수요잖아요. 실수요. 그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건드리지 않는 대출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다른 식으로 활용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 혹시 이거 받아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 통장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예. 그냥 꽂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지금 현재 처음에 이제 국민은행이 이걸 시행을 하니까 하나은행도 한다 그러고 네. 앞으로 다른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까지 아마 번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세 대출이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전세값이 4억인데요. 6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2억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6억 원이 최종 그 전세금이잖아요. 계약금. 그럼 6억 원에다가 80% 하니까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기존에 이제 2억 원 받은 게 있다라고 치면은 옛날에 하면은 네네. 4억 8천만 원까지 나오고 기존에 받은 게 2억 원이니까 2억 8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전세값이 4억에서 6억으로 늘었잖아요. 그럼 증가분이 2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2억밖에. 네, 2억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증액분인 2억 원만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8천만 원이 더 덜 모자란 받게 거죠.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요거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 봤더니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대출을 받을 때 80%까지 충분히 대출 받을 수 있게 했더니 아까 제가 계산 방식에 따르면 8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아까 앞에 사례에서는. 요 8천만 원을 가지고 자꾸 투자를 하더라. 아, 그걸 여윳돈으로 생각하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2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두도록 해라. 라고 한 게 이제 그 KB국민은행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짜가지고 계산을 한 거겠죠. 전세 예. 대출이지만 실수요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KB 그 국민은행의 방식을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칭찬했대요. 그래 이렇게 하면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겠지라고 하니까 하나은행도 이제 이번 달부터 10월부터 이 전세 대출 해줄 때 추가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아마 다른 은행들도 이거 가계대출 증가할 목표치가 올해가 5에서 6%거든요. 네. 요거 맞추려고 하면은 아마 다른 은행들도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금융 당국의 수장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좀 뭐 높으신 분들이 어제 모였죠. 네네. 모여서 이런저런 그 대책들을 내놓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달 중에 추가로 가계부채 대책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그 대출 관련된 이상적인 모습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갚을 능력이 되면 대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재정, 통화, 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그리고 이걸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네. 여기 이제 수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네 분의 그 합의가 뭐냐면 가계 대출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이게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에 무슨 말을 했냐면 네.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인플레, 그다음에 중국발 전력난,
국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그냥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동시다발로 온다면 근데 이게 만약에 합쳐지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추가 대책을 이제 이번 달에 내놓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아마 11월에 금리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보자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중 있잖아요. 네. 요거를 조이기로 했어요. 근데 금융위원회가 종전에 발표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이런 로드맵이 있는데 이걸 아마 좀 땡기지 않을까 당겨가지고 좀 더 빨리 좀 조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네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들여다봤더니 그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세자금 대출인 거예요. 이걸 막지 않으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걸 아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 중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예요.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증가세를 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국민이 내놨던 증액분만 해주자. 라는 식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것 같아서 아마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가장 최선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대책으로 내놓을 텐데 걱정스러운 건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요자들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당국의 목표는 확실한 것 같아요. 가계대출 그 5%에서 6% 그 목표치. 게다가 내년 목표치는요 4%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건 조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정말 필요하신 분들 만약에 이 대출이 안 되면 뭐 또 다른 어떤 금융시장을 찾다 보면 뭐 지금 문자 메시지도 도착했는데 사채까지 써야 되는 건가요? 계약 해제당할 수는 없잖아요. 등등등. 아 그건 맞아요. 그게 이제 이런 제일 메시지가 안타까운 게 오고 있어요. 이게 중도금 대출 안 나와가지고 이거 계약 만약에 포기하면 그 진짜 그렇죠.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네요. 자, 오늘 시간이 좀 많다고 여유 있게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또 모자라네요. 그런 거예요? 아 어떻게? 짧게 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네. 이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를 좀 네네. 할게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뭐 이런저런 말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관련돼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코인을 통한 양도 차익,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20% 내야 된다. 20%. 네, 요게 지금 법안으로 나온 거고요. 이게 20%라는 건 양도 차익이라고 하셨으니까 돈 번 거에 대한 네, 맞아요. 20%. 수익에 대해서 20%인데 이게 그 안에서 문제가 많이 났던 게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기가 2023년부터 내잖아요. 네. 그럼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 국내 거래소가 다 국내 증권사에서 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뭐 또 자료도 투명하게 맞아요. 있고요. 예. 그리고 국세청이 국내 증권사를 다 이렇게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 사법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인 거래소의 경우가 상당히 애매한 게 뭐냐면 코인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외 거래소를 갔다가 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이런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에 있는 과세 당국,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로로 코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현금으로 바꾸잖아요. 국내 네.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도대체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그렇지. 얼마의 수익을 냈느냐. 그러니까 진짜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건 수익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차이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소위 말해서 환치기도 여기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낸 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은 그 국민인 납세자가 야 나는 수익을 1억밖에 못 냈어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제 2억을 벌었어요. 최종 매도 대금이 2억이에요. 그리고 주장하기로는 1억이 비용이다. 내가 1억을 코인을 사는데 들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세 당국이 보기에는 비용을 1억을 들인 게 아니라 한 5천만 원밖에 안 들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기본적인 뭔가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맞아요.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코인을 미뤄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다. 과세 인프라가.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덜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라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그냥 원래대로 하는 걸로 당정청이 협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가 안 갖춰졌다라는 문제에 더해서 코인 투자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금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20% 이제 그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는 돈을 1억 원을 벌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1억 원을 잃었어요. 내후년에는 다시 1억 원을 벌었습니다. 자, 아유 이렇게 벌면 참 좋겠는데. 자, 올해 그래서 제가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돼서. 근데 그 이듬해에는 1억 원 잃었으니까 세금을 안 내겠죠. 예. 근데 그 다음에는 다시 1억 원을 벌었으니까 1억 원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요. 네네. 잠깐만.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계속 돈만 내는 거네요. 아니 내가 1억 원 잃었거든요. 근데 우리 1억 원 벌었다고 해가지고 나 지난해 분명히 잃었는데 왜 이번에 벌었다고 내가 세금을 내야 되지? 아니 내가 1억 원 잃었다 그래서 세금을 돌려줬나?라고 안 돌려줬거든요. 이걸 결손 이월금 공제라고 하는데 네. 이게 주식에는 돼요. 5년 동안. 그래요. 근데 코인에는 안 되니까 이거 해달라라는 게 이제 요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인프라 시스템 이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결국 시간이 넘쳤습니다. 알고란 TV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설악산에는 올 가을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가을의 계절이 왔는데요. 다만 일교차 주의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과 일부 해안에는 짙은 안개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오전까지는 가시거리가 5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에는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래도 비가 내리는 시간은 짧아서 동일 지역의 강수량은 많진 않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파주 26도, 대전, 광주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백혜영이었습니다. 더 친절하게, 더 재미있게. 여러분은 지금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아침은 한국일보 정치부 곽준석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뉴스 짚어볼 텐데 결국 대장동 이슈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가장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된 관련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법조, 토건 세력 카르텔이 만들어낸 게이트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빠 힘 제대로 과시한 국민의힘 때문에 청년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위기를 모면하려고 막말을 질러대 국민의 원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찍고 나니 변학도가 보입니다. 변학도가 왕이라도 됐냐 하는 이런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국민의힘은 정권에서 독립된 특검 수사만이 답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자, 정치권이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어떻게 지금 각각 활용하고 있는지 뭐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기승전 특검 이야기예요. 이준석 당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고 또 어젯밤에도 또 긴급 최고위도 열었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군요. 예, 어제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제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을 하면서 거듭 특검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대표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를 집중 비판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지난 29일 이제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벗기겠다는 발언에 이어서 어제는 이재명 지사를 춘향 전의 탐관오리 변학도에 빗댔습니다. 그 변사또. 예, 맞습니다. 앞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준석 대표를 봉고파직하고 이게 부정한 관리를 파면한다는 뜻인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여기에 더해서 남극 지점에 위치안리하겠다. 위리안치. 예, 위리안치하겠다. 그러니까 가시울타리를 파서 이제 죄인을 가둔다는 뜻인데요. 이게 조선시대다 그 형벌들인데요. 예. 예, 그런 독서를 쏟아낸 거에 대해서 이제 맞받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어제는 특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사들인 점을 집중 부각하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겁니다. 김 씨 누나가 빚까지 내면서 윤석열 총장의 부친의 집을 산 건 우연치고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비꼬았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제 어제 회의에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사단과 검찰을 사유화한 법비들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일부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의 그 연희동 옛 자택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요. 네. 화천대유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흑막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뭐 이거 우연이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뉴스들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정치권 얘기를 들어보면 각 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결국은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 공세로 보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돼서 이 대장동 의혹 거기에 뭐 등장인물 중에 주요 인물인 김만배 씨하고의 관련성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거론하면서 특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정치권들의 공방이고 또 검찰의 수사 내용은 또 다르게 봐야 될 사실관계 따져야 될 내용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그 50억 약속 클럽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뭐 사설 정보지 찌라시라고 하던데 취재 기자들도 이런 내용들 보셨습니까? 따로 원본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네. 근데 국민의힘 당 대표가 사설 정보지에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이걸 근거로 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후보는 합동수사본부 설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화답을 했다라는 보도가 보이던데요. 이것 좀 전해주시죠. 예, 어제 그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모여서 신속하게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하자는 겁니다. 네. 과거에 이제 그 LH 투기 사건 때도 이제 합수본이 수사에 나선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공세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거라고 풀이가 되는데요. 네. 또 이재명 지사는 이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정이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재명 지사는 민간이 가져갈 5,500억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한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철벽 방어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네. 한 발짝 물러선 겁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 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그 이재명 지사한테 미칠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유동규라는 인물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라는 부분은 어제 그 SBS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인터뷰도 했었고 뭐 난 측근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지사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지사가 그 민주당 TV 토론회에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냐고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으로 미어 터질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측근이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당 내에서 이낙연 후보 중심으로 이 합수본 구성 얘기를 했었고 이재명 지사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일정 부분 내놓은 이런 상황들까지 사실 뭐 이외에도 뉴스가 너무 많죠.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압수수색 왔을 때 휴대전화 창밖으로 던졌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고 이 관련 수사에서는 지금 녹취 파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는데요. 관련 뉴스들 후속 보도 나오면 저희가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죠.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여기서 얘기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된 뉴스 짧게 정리해봤고 또 하나의 굵직한 뉴스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로 이첩된 내용 살펴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현직 검사가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같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에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은 조성은 씨 휴대폰에 기록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다만 고발장 작성자를 비롯해 최초 전달자가 누구인지 등은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검찰에서 이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를 했었는데 이 검찰이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검사 관련된 사건이니까 공수처로 보낸다. 이게 주요 골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2주 전쯤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의 사건이 배당되고 나서 네. 수사에 착수한 지 16일 만에 공수처로 이첩이 됐는데요. 그 수사팀은 이제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은 제보자 조성은 씨 휴대폰에 기록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 속에 손준성이 이제 손준성 검사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텔레그램 대화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송 검사가 이제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이 맞다는 것이죠. 네. 그 결국 이제 텔레그램에서의 전달자가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첩한 것인데요. 수사팀은 당시 송 검사와 함께 일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동료 검사들이 관여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잠정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고발장 작성자를 비롯해서 최초 전달자가 누구인지 등은 특정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번 의혹의 핵심인 누가 고발장을 최초로 작성했는지, 그러니까 최초 작성자도 손준성 검사인 건지,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얼마나 관여했는 한 부분이 있는지 등은 이제 공수처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된 셈입니다. 자, 지금 고발장 작성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작성자에게 누가 시켰는지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예,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요약해서 얘기하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직접 기소하지 않고 공수처에 넘긴 걸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수사한 내용들이 막연한 정황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자신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지 왜 공수처에 넘기냐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공모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까지도 공수처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이 됐다는 사실, 앞으로는 이 건을 공수처가 들여다본다는 사실, 이것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바로 살펴보죠. 오늘이 10월 1일인데 10월 국회는 국정감사의 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정감사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는 이번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국감장에서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부딪힐 걸로 보입니다. 국감을 앞둔 대선 주자들의 신경도 날카롭습니다. 여야는 국감 상황실 현판식을 여는 등 당 전체를 국감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대선을 5달 앞둔 국감이라 늘 지적받아온 정책 국감 실종 우려는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대선을 앞둔 국감이라서 늘 지적받아온 정책 국감 실종에 대한 우려는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 리포터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뭐 주요 이슈라고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 보면 전부 대선 관련된 그 대선 주자들 관련된 이슈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번 국정감사가 이제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실시가 되는 데다가 또 게다가 이제 대장동이라는 대형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여야 간 공방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당장 이제 오늘 첫날 열리는 국감이 이제 대법원 국감인데 여기서도 여야가 이제 대장동 의혹을 두고서 좀 정면으로 충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제 지난해 7월일 겁니다.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따지겠다고 지금 야당이 벼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게다가 이제 이미 여야는 이제 국감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서도 줄다리기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뭐 국감 때마다 하는 거니까요. 예. 네, 국민의힘은 지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총 46명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일단 지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지사는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 때문에 오는 18일과 20일에 예정된 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는 나와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 10월 10일 날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에는 국감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의 당사자인 이제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 등을 부르자고 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실은 각 정당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들은 부르려고 하고 또 불리한 증인들은 못 나오게 하려고 하고 뭐 비슷한 형국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 어쨌건 오늘부터 21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거기다가 또 고발사주 의혹 이런 것들로 서로가 계속해서 부딪힐 것 같다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어떤 사항들이 국감에서 쟁점이 될까요? 예, 그 대장동 이슈나 고발사주 외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이제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논란이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네. 이미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 등이 관련 상임위에 줄줄이 증인으로 나와서 네. 플랫폼 기업의 갑질 의혹과 골목 상권 침해 등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정부가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 도입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는 게 위드 코로나 문제인데요. 네, 단계별 일상 회복. 예. 네, 맞습니다. 요거를 두고서도 여야가 국감에서 부딪힐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코로나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서 현재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요거를 좀 어떻게 제대로 지원을 할 거냐 이런 논의도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국감 생각해 보면 뭐 의원들이 아주 특이한 무슨 소품이나 뭐 이런 거 들고 나와서 그게 이슈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 국감은 또 어떤 장면들이 연출이 될지 취재 기자들은 또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네.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될 국정감사 관련된 이야기 짧게 나눠봤습니다. 이인숙님이 박 기자님 점점 좋아지시네요.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함수연님은 박준석 기자님 저는 차분한 박 기자님이 오셔서 10월 멋지게 시작할 듯합니다. 칭찬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박준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스케줄입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 발표됩니다. 현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고요. 백신 접종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오늘부터 4분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물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2분기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5부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 금액과 소득만을 합해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안 돼서 조금 불편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월요일엔 문제없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